2024년 그리고 2025년 정말 AI 반도체 랠리가 뜨거웠습니다. 네, 정말 대단했죠. 많은 분들이 아마 그 흐름에 올라타셨을 텐데요. 하지만 영원한 파티는 없는 법 아니겠습니까? 월가의 스마트머니는 이미 그 다음 목적지를 향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죠. 오늘 저희가 깊이 파헤쳐볼 자료는 유튜브 채널 행복한 경제학의 2026년 핀테크 유망주 탑5입니다. 이 자료가 시작부터 아주 도발적이에요. 어떤 점에서 그렇죠? 2026년의 주인공은 반도체가 아니다. 바로 돈이 흐르는 길목을 장악할 핀테크 기업들이 일으키는 금융의 2차 혁명이 될 거다. 이렇게 단언하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게 단순히 이 주식이 좋습니다 하고 추천하는 그런 수준의 자료가 아니더라고요. 우리의 금융생활, 아니 어쩌면 우리 삶의 방식 자체가 어떻게 근본적으로 재편되고 있는지를 아주 생생한 시나리오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죠. 맞아요. 그래서 오늘 저희는 이 자료를 하나의 나침반으로 삼아서요. 핀테크라는 거대한 지도를 함께 그려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그 지도 위에는 어떤 기회의 땅이 있을지, 또 어떤 위험한 협곡이 숨어 있을지. 네, 그런 것들을 저희가 오늘 꼼꼼하게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이 자료가 제시하는 미래의 모습, 그 시작이 아주 흥미롭습니다. 비슷한 조건의 40대 가장 김 부장과 최 이사라는 두 인물의 하루를 비교하면서 보여주는데요. 그 비유가 정말 와닿더라고요. 먼저 김 부장의 모습은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겁니다. 월급날이 되면 A은행 앱에 들어가서 대출 이자 내고, 네, B증권사 앱 켜서 미국 주식 사려고 환전하고, 네. 또 C카드사 앱 들어가서 이번 달 결제액 확인하고, 앱을 서너 개씩 왔다 갔다 해야 하는 거죠. 네, 그것만으로도 진이 빠집니다. 바로 그 과정에서 실수가 발생하는 겁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김 부장이 주택담보대출 우대금리를 받으려면 카드 실적 조건을 채워야 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걸 깜빡 잊고 못 채운 거예요. 그 결과 1년에 100만 원이라는 이거 결코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이 돈을 그냥 공중에 날려버리게 된 거죠. 야, 작은 부주의가 정말 실제 자산의 손실로 이어진 거네요. 맞습니다. 반면에 최 이사의 삶은 이건 완전히 딴 세상 이야기 같습니다. 그는 자율주행 금융 AI가 탑재된 통합금융 플랫폼 하나만 쓴다고 하는데요. 네. 이게 대체 뭔가요? 자동차 자율주행은 들어봤어도 금융 자율주행이라니요. 말 그대로입니다. 자동차가 스스로 운전하듯이 AI가 금융생활을 알아서 전부 관리해준다는 개념이죠. 예를 들면요? 예를 들면 최 이사가 잠든 사이에 AI 비서가 이런 보고를 하는 겁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 변동성이 좀 커져서요. 고객님 포트폴리오에서 위험자산 비중을 5% 줄였습니다. 그리고 새로 출시된 연 5.5%짜리 국채상품으로 일부 전환해 두었습니다. 이런 식이죠. 와, 심지어 이번 달 카드값이 예상보다 한 50만 원 적게 나왔다? 그러면 그 차액 50만 원을 그냥 두는 게 아니에요. 그냥 두지 않고 즉시 연 3.5% 이자를 주는 파킹 통장으로 옮겨두기까지 합니다. 한 푼이라도 이자를 더 받게 해주는 거죠. 와, 그건 정말 차원이 다른 이야기네요. 김 부장이 일일이 장을 봐서 직접 요리하는 사람이라면 최 이사는 미슐랭 셰프가 냉장고 속 재료를 보고 알아서 최상의 코스 요리를 차려주는 것과 마찬가지군요. 정확한 비유입니다. 그래서 이 자료에서는 이걸 금융도구의 격차가 자산의 격차로 뒷결되는 시대의 서막이다.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더 이상 성실함이나 정보력만으로는 자산을 지키고 불리기가 어려운 시대가 오고 있다는 경보죠. 어떤 도구를 쓰느냐가 당신의 경제적 운명을 가를 수 있다는 겁니다. 바로 그 거대한 격차를 만들어내고 있는 핵심 플레이어들. 네, 이 자료는 바로 그 5개의 기업을 지목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본론이군요. 첫 번째 기업부터 아주 강력합니다. 남미의 금융제국 누뱅크, 뉴홀딩스죠. 네, 누뱅크. 제가 직접 데이터를 전수조사해보니 누뱅크는 브라질 성인 인구의 60% 이상, 무려 1억 2,700만 명의 고객을 확보한 거대 플랫폼입니다. 1억 2,700만 명이요? 네, 그런데 이 자료가 주목하는 건 단순히 고객 수가 아니에요. 과거 핀테크 기업들의 고질병이었던 수익성 문제, 이걸 완벽히 해결했다는 점입니다. 수익성. 고객 한 명당 벌어들이는 평균 매출, 즉 ARPC라고 하죠. 이게 $13를 돌파하면서 아주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고객은 많은데 돈은 못 버는 그런 속빈 강정이 아니라는 거군요. 그런데 자료에서는 지금이 누뱅크의 운영 레버리지 효과가 극대화되는 구간이라고 분석하던데요. 이건 좀 더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 좋은 지적입니다. 운영 레버리지는 공장을 짓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공장이요? 네, 초기에 막대한 돈을 들여서 공장, 그러니까 플랫폼을 다 지어놓으면요. 그 다음부터는 물건, 즉 고객을 한 명 더 받을 때마다 추가 비용은 거의 안 들잖아요. 그렇죠. 인프라는 이미 깔렸으니까요. 그렇죠. 그런데 이익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효과, 이걸 운영 레버리지라고 합니다. 누뱅크가 바로 그 폭발적인 이익 성장 구간에 진입했다는 것이 이 자료의 핵심 분석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소파이 테크놀로지스입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소파이를 아직도 학자금 대출 전문 회사로 기억하고 있는데 자료를 보니 그건 완전히 옛날 이야기더군요. 네, 그 이미지는 이제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현재 소파이의 심장은 갈릴레오라는 기술 플랫폼이에요. 갈릴레오? 북미의 수많은 신생 핀테크 기업들이 자체 시스템을 개발하는 대신에 바로 이 갈릴레오의 기술을 빌려서 사업을 합니다. 잠깐만요. 그 비유가 정말 흥미롭네요. 아마존이 클라우드 서버 AWS를 다른 기업에 빌려주면서 거대 기업으로 성장했잖아요. 네, 맞아요. 그것처럼 소파이의 금융기술을 다른 핀테크 기업에 빌려준다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소파이의 경쟁사라고 할 수 있는 다른 네오뱅크들도 실제로는 소파이의 고객일 수 있다는 뜻인가요? 바로 그 점이 소파이 비즈니스 모델의 가장 영리한 부분입니다. 아, 경쟁사가 성장해도 소파이는 뒤에서 조용히 돈을 버는 구조죠. 그래서 저희 채널에서 업계 관계자들을 취재해본 결과 2025년 4분기를 기점으로 소파이가 완벽한 흑자 기조에 안착할 것으로 다들 예측하고 있습니다. 흑작이죠. 네, 대출, 주식, 예금, 심지어 암호화폐까지 앱 하나로 모든 것을 해결하는 올인원 슈퍼앱의 가장 강력한 후보로 꼽고 있는 거죠. 세 번째 기업은 국내 투자자라면 정말 귀를 쫑긋 세울 수밖에 없는 이름입니다. 토스, 비바리퍼블릭한데요. 네, 토스. 토스의 나스닥 상장설은 계속 있었지만 이 자료는 2026년 2분기라는 시점과 기업 가치 14조 원 이상이라는 목표까지 못을 받고 있네요. 심지어 팩트체크가 끝났다고 자신하던데 사실 이 정도 기업 가치를 인정받으려면 넘어야 할 산도 만만치 않지 않나요? 자료에서는 그 근거를 어떻게 제시하고 있습니까? 아주 날카로운 질문입니다. 이 자료가 그 자신감의 근거로 드는 게 딱 두 가지예요. 두 가지요? 첫 번째는 이미 월간 활성 사용자 2,400만 명을 기반으로 연간 흑자 구조를 완성했다는 점. 두 번째는 토스뱅크, 토스증권, 토스페이먼츠로 이어지는 강력한 수직 계열화입니다. 수직 계열화. 네, 특히 제가 주목해서 본 건 토스증권의 해외 주식 점유율인데요. 이게 정말 무섭게 성장하고 있더라고요. 이것이 바로 높은 기업 가치를 인정받을 핵심 동력이라고 분석하는 겁니다. 아, 한국이라는 좁은 시장을 넘어서 글로벌 시장에서도 통할 수 있다는 증거로 본다는 것이군요. 바로 그거죠. 사실 이 리스트에서 개인적으로 가장 충격적이었던 이름이 네 번째 기업, 네덜란드의 아디엔입니다. 저는 정말 처음 들어봤는데 우리가 넷플릭스를 보고 우버를 탈 때마다 제 돈이 여기를 거쳐갔다니 정말 등잔밑이 어두웠네요. 그렇죠.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조용히 시장을 장악할 수 있었던 거죠? 아디엔은 처음부터 전략이 달랐어요. 개인 고객이 아니라 넷플릭스, 우버, 맥도날드 같은 글로벌 초대형 기업들만 상대하는 B2B 전략을 썼기 때문입니다. 아, 기업 고객만. 네, 이들의 무기는 전 세계의 복잡한 결제 시스템을 하나의 플랫폼으로 통합 처리해주는 싱글 플랫폼 기술입니다. 이 자료에서 아디엔을 효율성의 괴물이라고 부르는데 그 근거가 바로 영업이익률, 이비다 마진입니다. 100원을 팔면 50원이 남는다는 그 경이로운 50%대 이익률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보통 결제 산업이 엄청난 거래량을 처리하지만 수수료는 아주 조금 떼는 박리담회로 알려져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걸 생각하면 이건 거의 제조업 최고 수준의 마진율을 서비스업에서 구현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돈을 벌고 있는 기업인 셈이죠.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 기업입니다. 코인베이스.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면 같이 오르는 단순한 암호화폐 거래소로 생각하면 큰 그림을 놓친다는 지적이 아주 인상 깊었습니다. 네, 그게 핵심입니다. 이 자료는 2026년 코인베이스의 본질은 거래가 아니라 수탁,
즉 커스터디와 RWA, 실물 자산 토큰화가 될 것이라고 단언합니다. 수탁과 RWA. 네, 블랙록 같은 거대 자산 운용사들이 비트코인 ETF를 운용하려면 그 수십조 원어치의 비트코인을 누군가 안전하게 보관해줘야 하잖아요. 네, 금고가 필요하죠. 바로 그 금고 역할을 코인베이스가 하면서 막대한 수탁 수수료를 벌어들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코인 가격의 등락과 상관없이 안정적인 수수료 수익이 발생하는 구조로 체질이 바뀌고 있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RWA는 조금 더 생소한데요. RWA는 Real World Asset, 그러니까 부동산, 미술품, 채권 같은 실물 자산을 블록체인 위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토큰으로 만드는 기술입니다. 이 거대한 시장이 열릴 때 코인베이스가 그 모든 거래의 길목을 지키면서 통행세를 받는 톨게이트가 될 것이다. 이게 이 자료의 예측입니다. 와, 이 5개 기업 이야기를 쭉 듣고 보니까 단순히 금융 서비스를 편리하게 만드는 걸 넘어서 각자 다른 방식으로 데이터라는 미래의 석유를 장악하려는 거대한 그림이 그려지네요. 맞습니다. 이 자료에서도 바로 그 점을 숨겨진 설계도라고 표현하는 거죠. 바로 그 점이 이 이야기의 핵심 반전입니다. 이 기업들의 진짜 무서움은요, 당신이 언제, 어디서, 무엇을, 왜 소비하는지를 전통 은행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깊고 정확하게 분석하고 있다는 겁니다. 행동 패턴 자체를 분석하는군요. 네. 그리고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당신의 다음 행동을 예측하는 행동 예측 모델을 만들고 있죠. 이 자료의 통찰에 따르면 이들은 금융회사의 탈을 쓴 초개인화 광고회사이자 라이프스타일 컨설팅 회사로 진화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바로 그 점이 양날의 검이 될 수도 있겠네요. 어떤 면에서요? 데이터를 많이 가질수록 편리함은 코지지만 개인정보와 데이터 독점에 대한 규제는 전 세계적으로 점점 더 강해지고 있으니까요. 정확합니다. 자료는 2026년이 바로 이 AI 규제와 플랫폼 독점 금지법이 가장 강력하게 충돌하는 해가 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충돌의 해. 네, 고객 데이터를 과도하게 수집하고 활용하는 것에 대한 규제가 이 기업들의 발목을 잡을 가장 큰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정말 흥미로운 건 이 자료가 그 강력한 규제가 오히려 일부 기업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역설적인 분석을 내놓는다는 점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요? 이미 은행 라이센스를 확보하는 등 제도권 안으로 들어와서 규제 당국의 감독을 받고 있는 기업들. 뉴뱅크나 소파이, 코인베이스 같은. 네, 바로 그런 기업들의 경우입니다. 강력한 규제는 새로운 경쟁자들이 이 시장에 쉽게 뛰어들지 못하게 막는 아주 높은 장벽, 즉 해자, 모트가 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정부의 규제가 기존 강자들의 독점적 지위를 더 공고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역설이 발생한다는 분석이죠. 그러니까 규제라는 높은 성벽 안에서 이미 자리를 잡은 플레이어들은 더 안전하게 사업을 할 수 있게 된다는 말이군요. 네, 맞습니다. 정말 흥미로운 관점입니다. 자, 그럼 이 거대한 변화의 흐름 속에서 기회와 리스크를 모두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가 제시하는 구체적인 실행 전략, 그래서 어떻게 투자해야 하는가에 대한 답은 무엇인가요? 명확하게 3가지 전략을 제시합니다. 3가지 전략. 첫째, 기초공사 전략입니다. 어떤 기업이 최종 승자가 될지 확신할 수 없다면 피넥스나 RKF 같은 핀테크 ETF를 포트폴리오에 한 10% 정도 담아서 산업 전체의 성장에 올라타라는 겁니다. 개별 종목 리스크를 피하고 시장 전체에 투자하는 방식이군요.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바벨 전략입니다. 바벨 전략. 네, 엮기, 바벨의 양쪽에 무거운 원판을 끼우듯이 포트폴리오 한쪽에는 아디엔처럼 검증된 수익 모델로 안정적인 방패 역할을 하는 주식을, 다른 한쪽에는 누뱅크나 토스처럼 폭발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창 같은 주식을 함께 배치하라는 조언입니다. 안정성과 성장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거군요. 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원칙은 분할 매수입니다. 금리 변동성으로 인해서 주가가 출렁일 때가 있잖아요. 네, 많죠. 그때를 공포가 아닌 기회로 삼아서 월급의 5%에서 10% 정도를 기계적으로 꾸준히 사모으라고 강조합니다. 오늘 저희가 깊이 들여다본 행복한 경제학의 자료는 2020년 핀테크 혁명이 단순한 기술의 진보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네, 그 이상이죠. 자본주의 시스템 자체가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완전히 재편되는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거대한 파도라는 것이죠. 이 자료는 마지막에 자신들의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누르고 이 영상을 공유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이 변화의 물결에 함께 올라타기를 독려하며 끝을 맺습니다. 그렇죠.
이 정보가 널리 퍼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담겨 있죠. 이 자료가 예측하는 미래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AI 금융 플랫폼이 당신의 모든 소비와 투자를 알아서 최적화해주는 세상입니다. 정말 편리하겠네요. 그렇죠. 하지만 그 엄청난 편리함의 대가로 당신은 당신의 모든 금융 데이터와 소비 습관, 심지어는 무의식적인 결정 패턴까지 플랫폼에 넘겨주게 됩니다. 당신의 경제적 자율성과 플랫폼이 제공하는 최적화된 편리함 사이에서 당신은 어디에 선을 긋겠습니까?